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역사는 최태성. 네, 자, 힘차게 한번 시작해 보는데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시간이 다 해결해 줄 거야 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우리 자주 쓰잖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 시간이 해결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그 시간이 흘러가면서 여러분이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장하면서 여러분이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지, 그래서 해결이 되는 것이지 시간이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 결국은 나예요. 예. 어떤 시간이나 외부적 어떤 요인들이 아니라 결국은 내가 해결하는 주체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들, 이 강의 해결자는 여러분들입니다. 집중하시고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이 강의에서는 시험 문제가 한 문제 나옵니다.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요, 민주화운동이 나옵니다. 민주화운동은 반드시 나오는 문제죠. 민주화운동이 이제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4.19, 그 다음에 5.18, 그 다음에 6월 민주항쟁. 요 셋 중에서 하나는 거의 뭐 95% 이상 나오는 거니까 여러분들 여기에 초점을 맞추시고 집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정부별로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들은 사실은 현대사에 어떤 정부가 들어섰는지도 잘 모르시죠? 이번 기회에 한번 좀 흐름을 쭉 한번 잡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대한민국 정부가 출범하면서 처음 만들어진 정부, 이승만 정부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승만 정부를 살펴볼 텐데 여러분들, 항상 그 정부는요, 정부를 지원해주는 여당이 있어요. 여당. 예. 지금은 문재인 정부의 여당 하면은 더불어민주당이 있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각 정부의 여당들이 있어요. 왜 이걸 알 필요가 있냐면 키워드, 시험 문제 키워드로 작동할 수 있으니까 좀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이승만 정부의 여당은요, 예, 자유당입니다. 네, 자유당 일단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승만 정부, 여러분들 이 정부별 흐름을 한번 살펴볼 때는 늘 그 개헌사 있잖아요. 그 개헌사를 중심으로 해서 한번 쭉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개헌을 굉장히 많이 해요. 1차 개헌부터 9차 개헌까지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참. 원래 근데 개헌, 헌법을 바꾼다는 건 여러분들, 이거는 쉬운 게 아니에요. 미국 같은 경우 우리보다 훨씬 민주주의 역사가 길지만 단 한 번도 헌법을 바꾼 적이 없죠. 근데 우리 무려 9번이나 바꿨는데 그 이유는 뭐였냐면 대부분이 다 자신의 어떤 정부를 연장하기 위한, 예, 그렇게 썩 건강하지 못한 의도로 시행되었다라는 게 어떤 현대사의 좀 아픈 부분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민주주의 역사가 짧다 보니까 아마 이런 부작용들이 나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건 그 많고 많은 그 9차 개헌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 우리는 제헌헌법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헌헌법부터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헌헌법. 우리 앞에서 배웠던 거 복습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제헌헌법은요, 제헌헌법은 그러니까 대통령을 어떻게 뽑느냐가 이제 관건이에요. 자, 이 대통령을 뽑는 방식이 간선제에 의한 방식입니다. 간선제. 배웠죠, 여러분들? 네, 간접선거다라고 제가 설명드렸어요. 그래서 국회의원을 국민이 뽑고 그 국회의원이 대통령을 뽑는다. 그래서 간접선거의 어떤 방식은 무엇이었다? 네, 바로 국회에서 뽑는다. 국회에서 뽑는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 어떤 그 방식들에 의해서 대통령 간선이라고 하는, 네, 이런 어떤 방식들에 의해서 좋아요. 네, 이승만 정부가 출범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러한 어떤 결과에 의해서 이승만 정부가 출범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출범을 했는데, 원래 이 대통령의 임기는 여러분 4년이에요. 예, 4년인데, 초대 국회의원들의 임기는요, 2년이었어요.
원래 지금은 이제 4년이잖아요. 근데 첫 번째만. 왜냐면 이제 법을 만들어야 되는 어떤 그런 중요한 임무가 있었기 때문에 2년 하고 다시 총선을 합니다. 그러니까 1948년 50 총선 실시되잖아요. 그러니까 50년에 다시 총선거가 실시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1950년 총선에서 이승만 지지했던 국회의원들이 대거 낙선을 해요. 그러니까 이승만을 반대하는 국회의원들이 대거 국회에 들어옵니다. 자, 그러면 이 1차 이게 첫 번째 이 헌법, 제헌헌법에 의해서 국회 대통령을 뽑는 건데 국회의원의 상당수가 이승만을 지지하지 않아요. 그러면 대통령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럼 없으면 하지 말아야죠. 그 너무 상식 아닌가요? 없으면 하지 말아야지. 그런데 이게 계속 문제되는 게 뭐냐면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어떤 그런 생각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들이 좀 불거지게 되는 건데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렇게 되면서 이제 개헌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1차 개헌부터 한번 출발해 봅니다. 자, 1차 개헌. 첫 번째 개헌이 되는 건데요. 자, 이 1차 개헌, 이 1차 개헌에서 대통령을 뽑는 방식, 대통령을 뽑는 방식은요. 대통령을 뽑는 방식은 이제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바뀌게 됩니다. 자, 이 왜 그런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1950년 총선 치러지고 나서 개헌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총선 결과 대통령이 당선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 개헌을 하면서 직선으로 바꾼 거예요. 그러면 직선을 통하면 대통령이 될까? 이때가 언제냐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 1차 개헌을 할 이 당시가 1952년입니다. 1952년인데 이때는 언제다? 여러분 잘 알고 있죠? 네, 바로 6.25 전쟁 중이에요. 6.25 전쟁 중. 자, 이 6.25 전쟁 중이다 보니까 이런 거죠. 전쟁 중엔 장수를 바꾸지 않는다. 이게 통하는 거예요. 이게 통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국회의원들만 해결하면 되는 거잖아요. 국회의원들을 압박합니다. 강제로 잡아가지고 협박하면서 강제로 이 1차 개헌한 이 대통령 직선제를 통과시키도록 한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 바로 부산 정치 파동이라고 합니다. 부산 정치 파동. 이 부산 정치 파동 사건을 통해 가지고 결국 이 국회의원들을 압박해서 대통령의 당선이 되죠. 개헌을 해서 대통령이 당선되죠. 이 1차 개헌은 뭐라고 하냐면 발췌 개헌이라고도 합니다. 왜 발췌 개헌이라고 하냐면 뭐 내각 책임제 또는 대통령제 중에서 좋은 것들만 다 뽑아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발췌했다. 좋은 것만 발췌했다. 그래서 개헌이다. 근데 핵심은 뭐냐면 핵심은 대통령 직선제라고 하는 거. 요게 핵심이에요. 요게 핵심. 예. 그렇게 해서 결국 이 1차 개헌 전쟁통의 그 아수라장 속에서 결국 개헌을 통과시켰고 그 개헌을 바탕으로 대통령의 또 당선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승만 정부가 출범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 됐어요. 대통령 2번 했어요. 이승만 정부는요. 2번 만들었으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서도 왜 대통령 한 번 나와고 한 번 다시 중간선거하고 그 다음에 돼. 그러면 이제 8년 하는 거잖아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할 수가 없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2번 했으니까 4년 했으니까 끝내야죠. 그런데 또 나 아니면 안 된다라는 어떤 이런 사고방식들. 이 정치에서 참 이런 것들이 참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후진적 사고방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또 적용이 돼요. 그래서 여기서 끝났으면 그만 가셔야죠. 그만 이제 대구로 돌아가셔야죠. 그죠? 그랬으면 또 어떻게 이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달라졌을까? 저는 굉장히 좀 그 고민심이 너무 욕심을 부리다 보면은 이제까지 쌓아왔던 어떤 그런 거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어떤 그런 우를 범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또 개헌을 하게 됩니다. 그 개헌을 우리는 2차 개헌이라고 하죠. 2차 개헌. 자, 2차 개헌이라고 하는데요. 이 2차 개헌은요. 2차 개헌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다른 말로 4.4.5입 개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걸 4.4.5입 개헌이라고 이야기하는지 제가 설명 좀 드릴게요. 자, 이걸 대통령을 어떻게 뽑냐면요. 이 대통령 뽑는 방식이 있어요. 예, 대통령 뽑는 방식이 일단은 직선은 맞아요. 예, 이건 변함이 없어요. 근데 여기서의 핵심은 뭐냐면 뭐 일단 이건 직선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 직선이 어떤 방식이냐면 이게 독특합니다.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 초대
대통령의 누구예요? 초대 대통령은 이승만 대통령이잖아요. 그죠? 이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 중임 제한을 철폐하는 거예요. 중임 제한을 철폐하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내용인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 중임 제한을 철폐한다. 이게 무슨 내용일까? 이 내용은 뭐냐면 이승만 대통령이잖아요. 초대 대통령은. 이승만 대통령은요. 죽을 때까지 대통령 선거에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거예요. 그냥 한 번 더 하고 한 번 더 하고 끝난다. 이게 아니라 죽을 때까지 대통령 선거에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겁니다. 제가 볼 때 이거는 어떻게 이렇게 욕심이 많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든 이승만 정부를 유지하기 위한 사람들이 보여진 그런 욕심의 절정을 보여주는 게 이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헌법에다가 이런 얘기를 쓰기는 너무 이렇게 낯뜨겁지 않나요? 초대 대통령에 한해. 너무 노골적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걸 왜 4.4.5입이라고 하냐면 이거 당연히 반대하겠죠. 이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이게 딱 개헌안을 올렸는데 부결이 돼요, 국회에서. 203명 중에서 3분의 2 이상이 되어야 통과가 되는 거였는데 이때 그러니까 그 국회의원 과반수의 3분의 2 이상이 나와야 통과가 되는 건데 당시 203명이 출석을 해요. 그럼 203명이 출석을 했는데 몇 표가 나왔냐면 135표가 나와요. 계산해 보시면 203 곱하기 3분의 2 이상을 하면 135.333333 나옵니다. 그러니까 몇 표가 나와야 돼요? 136표가 나와야 이게 통과되는 거잖아요. 근데 135표가 나와요. 그래서 부결됩니다. 부결됐는데 그때 모 대학의 교수가 원래 사람은 1이라는 수가 완전한 수다. 0점 몇이라는 수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203의 3분의 2 이상의 사람 숫자는 136이 아니라 135다. 라고 하는 이 황당한 논리를 들이대면서 부결된 것이 아니다. 라고 해서 부결된 걸 다시 가결을 시켜버리는 폭거죠, 폭거. 그러면서 이 2차 개헌, 4.4.5입 개헌안을 통과시키게 되는 겁니다. 이 모든 게 다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어떤 그런 사고방식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35.3, 0.3은 버린다 해서 4는 버리고 5 이상은 올린다. 반올림하는 거잖아요. 그게 4.4.5입이라는 거예요. 그 4.4.5입이 원칙 적용돼가지고 통과된 게 2차 개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서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 과정에서 이런 어떤 국민들의 저항을 막기 위해서 58년도가 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58년도가 되면 위쪽으로 가야 되겠네요. 58년도가 되면 아주 강력한 반공체제를 구축을 해요. 반공체제. 이승만 정부 스스로 그러니까 공안정국을 이제 형성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 공산주의자지, 너 빨갱이지, 용납하지 않아. 이런 식으로 아주 강압적으로 눌러버리는 어떤 그런 방식들. 이런 과정 속에서 있었던 사건들이 뭐였냐면 진보당 사건. 진보당 사건은 뭐냐면 이 진보당을 이끌고 있었던 그 영수가 조봉암이었거든요. 조봉암. 이 조봉암을 사형시키는 사건으로 이제 귀결이 될 겁니다. 조봉암 사형.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을 비판했던 언론 탄압이에요. 경향신문은 또 폐간. 이런 모습이 나오는 것이죠. 자, 이 진보당 사건은 뭐냐면 이 진보당의 그 당시 통일 정책이 뭐냐면 평화통일이에요.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평화통일? 네? 그런데 그 평화통일이 북한의 통일 방식과 유사하다. 라는 걸로 뒤집어 씌워가지고 결국 이 진보당을 이끌고 있었던 조봉암을 사형시킵니다. 이 조봉암은 여러분들 이전에 대통령 후보이기도 했거든요. 대통령 후보로서 굉장히 많은 지지를 받았던 사람인데 거기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었던 것 같아요. 이 조봉암이 이렇게 표를 더 많이 갖기 전에 제거해야 되겠다. 그래서 죽여요. 나중에 조봉암은 결국 무죄가 됩니다, 여러분들. 아니, 사람을 죽여놓고 무죄라고 하는 건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모습들이 이어지면서 이승만 정부가 오래 못 가겠구나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 여러분들 추측이 되시죠? 자, 이러면서 결국 무너지게 되는 계기, 그 사건이 발생됩니다.
자,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까요? 자, 어쨌건 이승만 정부의 뒤를 이어서 출범하게 되는 정부는요. 예, 바로 장면 정부가 되겠습니다. 장면. 여러분 사람 이름이에요. 장면이 뭐예요? 라고 뭐예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여러분들. 네. 장면? 뭐 이러면서 여러분들 뭐예요? 라고 하는데 이거 사람 이름이에요, 여러분. 장씨고요. 성이 장씨고 이름이 면. 이 어쨌거나 장면 정부의 집권 여당은요. 바로 민주당입니다. 민주당. 민주당에서 출발하게 되는데 자, 여기서도 또 어떤 변화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쭉 한번 내려가 볼게요. 쭉 한번 내려가 봐서 어떤 일들이 이 장면 정부를 출범시켰는지 한번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앞에 있었던 이승만 정부가 1960년 대선에서 이 거센 어떤 그 저항을 직면하게 되죠. 이렇게 되면서 이 대통령 선거에 좀 자신감을 좀 잃게 돼요. 대통령에는 이승만, 그리고 부통령에는 자유당 후보로서 이기봉이 나서게 되는데, 이기봉을 왜냐면 이쯤 되면 이승만 대통령의 연세가 너무 많으세요. 이승만 대통령이 여러분 대한제국 만민 공동의 독립협회 그때부터 활동하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오래된 역사입니까?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이전부터 활동을 했으니까. 근데 문제는 대통령이 유고 시에 그 자리를 누가 있냐면 부통령이 이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1960년 대선은 부통령이 중요한 거야. 자유당 후보 부통령 이기봉을 무조건 당선시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인기가 없어. 그 이전엔 이미 떨어졌던 사람이야. 이러니까 이 대통령과 부통령을 무조건 당선시키기 위해서 시행했던 게 뭐냐면 바로 이 3.15 1960년 3월 1일 이 선거를 부정으로 치르게 된 겁니다. 3.15 부정선거, 그 유명한 3.15 부정선거. 이 3.15 부정선거가 일어나니까 학생들이 들고 일어난 사건, 그 사건이 무엇이다? 그 사건이 바로 4.19 혁명이 되는 것이죠. 4.19 혁명. 학생들은 뭐냐면 아니 학교에서 반장 회장을 뽑을 때도 이렇게는 안 뽑았다는 얘기예요. 근데 3.15 부정선거를 보면 여러분들 뭐 황당해요. 그러니까 막 3인 몇 명씩 조를 짜가지고 서로 감시하면서 과연 집권 여당 표 찍었는지 안 찍었는지 감시하면 찍질 않나. 심지어는 어느 마을에 예를 들면 그 유권자 수가 100명이야. 그럼 100명이면 그 뚜껑을 열었어. 투표함을 열었더니 이기봉 찬성표가 무려 150표가 나온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 유권자가 100명인데 어떻게 150 찬성표가 나와요. 이건 뭐냐면 미리 표를 집어넣었다는 얘기죠.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짓들을 하니까 학생들이 이게 민주주의가 아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던 민주주의가 아니다. 라고 하면서 들고 일어났던 사건. 학생들은 늘 역사에서 이렇게 늘 앞서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불의에 저항했던 그런 역사의 주체가 바로 학생들이었다라고 제가 늘 강의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여러분들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학생들이 시위를 하다가 김주열이라는 학생이 시위 도중에 사라져요. 사라지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마산 아빠들이 최루탄에 맞은 상태, 그 시신된 상태로 떠오르게 되는 그 모습을 발견하게 됐죠. 이제 이 김주열 학생 같은 사망이 정말 4.19 혁명의 어떤 도화선 같은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이 4.19 혁명의 결과, 이승만은 하야하게 됩니다. 이승만은 하야하게 됩니다. 이런 어떤 모습들을 여러분 예측이 안 되는 걸까요? 그 이전에 두 번 대통령 되고 물러났으면 정말 어찌 본다면 좀 긍정적 이미지로도 굉장히 많은 부분 확보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결국 끝까지 나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런 모습들 속에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게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승만이 하야하면서 허정, 역시 사람 이름이에요. 허씨정, 허정 과도 내각이 들어서게 됩니다. 이게 바로 4.19 혁명의 결과. 여러분들 제가 분명히 설명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이 파트에서는 바로 민주화 운동이 시험에 나온다라고 제가 설명드렸죠. 그 첫 번째가 바로 이 4.19 혁명이었습니다. 4.19 혁명의 그 배경이 바로 3.15 부정선거였음을 여러분도 놓치지 않으셔야 되겠습니다. 결국 이런 허정 과도 내각이 들어서 가지고 한 게 뭐냐면 개헌이에요. 개헌. 왜냐하면 대통령이 너무 집중되어 있는 어떤 권력에 문제가 있다라고 해가지고 이 허정 과도 내각이 드디어 개헌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 개헌이 바로 몇 차 개헌이냐면 바로 3차 개헌이라는 겁니다. 네. 3차 개헌. 자, 3차 개헌의 내용은 어떤 것들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3차 개헌은 여러분들 내각 책임제, 대통령제가 아니라 내각 책임제예요. 우리 역사에서 유일한 개헌이 바로 이 3차 개헌, 내각 책임제가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내각 책임제. 이 내각 책임제는 뭐냐면 여러분들 영국이나 일본을 떠올리시면 될 것 같아요. 왕은 있습니다. 또는 뭐 일왕은 있지만 힘은 없고 그 역할을 정치를 수상이 이끄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잖아요. 이런 내각 책임제를 우리가 이제 시행하는데 이때 이제 도입된 게 양원제. 양원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미국에 보면은 상원 하원 있죠. 똑같아요. 민의원과 참의원. 민의원이 하원, 참의원이 상원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내각 책임제에 입각해서 출범한 정부, 그 출범한 정부가 바로 장면 내각이다. 장면 총리. 장면 총리를 수반으로 하고 있는 장면 내각이 출범하고 있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게 바로 4.19 혁명의 결과가 되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네, 이 4.19 혁명, 이 민주화운동은 반드시 시험에 나오는 거니까 그 배경, 부정선거예요, 부정선거. 그 결과 내각 책임제, 이승만의 하야 라고 하는 것들이 맞물려 들어감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혁명의 결과 들어선 정부. 자, 과연 이 정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4.19 혁명의 결과 들어선 장면 정부. 굉장히 이제 이승만 정부를 지나서 뭔가 민주주의를 이루려는 어떤 그런 모습들, 여기저기서 어떤 자신들의 요구가 이제까지 억눌렸던 그 요구가 본물 터지듯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본물 터지듯 나오는 이 요구를 위험, 불안이라고 판단한 군인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당시 북한이 있는데 이렇게 그 민주화의 어떤 요구들이 본물처럼 터져나오는 것은 이건 위험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결국은 4.19 혁명으로 만들어졌던 장면 내각을 축출시키는 사건, 바로 5.16 군사정변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러면서 들어선 정부가 바로 박정희 정부가 되는 것이죠. 자, 이제 박정희 정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박정희 정부의 집권 여당은요, 이후에 공화당으로 연결이 될 겁니다. 자,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런 모습들이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 박정희 정부의 어떤 그 모습들은 뭐 워낙 시험에 잘 나와요. 잘 나오니까 특히 이제 박정희 정부는 정치 또는 경제 성장을 많이 이뤄냈던 그런 정부잖아요, 그죠? 경제 쪽 문제 나왔을 때는 뭐 반드시 나오는 건데 어쩌면 그 순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60년대부터 60년대 이제 장면 정부가 들어서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61년도 바로 그 다음 해에 5.16 군사정변이 벌어집니다. 5.16 군사정변. 그러니까 군인들이 권력을 장악한 거예요. 이 군인들, 그러니까 정치 군인들이죠. 원래 군인은 나라 지키는 거에 앞장서야죠. 정치에 이게 개입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정치에 개입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군인들이 모든 그 국가의 어떤 중요한 것들을 결정하기 위한 기구를 하나 만듭니다. 그 기구가 뭐였냐면 국가재건 최고회의라는 거예요. 국가재건 최고회의. 마치 고려시대 때 무신정변이 벌어졌을 때 최씨 무신정권, 최충원이 만들었던 교정도감 있잖아요. 어떤 그런 어떤 비상기구가 아니었을까. 자신들의 어떤 권력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기 위한 그런 기구를 만든 게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국가재건 최고회의 어떤 그 활약에 힘입어서 5차 개헌을 단행하게 됩니다. 자, 근데 선생님, 왜 4차 개헌은 없어요? 4차 개헌은 앞에서 장면 내각이 들어섰잖아요. 들어서고
3.15 부정선거 사범들을 더 강하게 처벌하기 위한 소급입법, 법을 다시 만들어서 그 이전에 잘못했던 사람들한테 더 벌을 주기 위해서 헌법을 한번 바꾸긴 해요. 근데 그건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통과하고 바로 5차 개헌 들어가겠습니다. 이 5.16 군사정변 이후의 국가재건책원의 활동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바로 5차 개헌이라는 거예요. 자, 이 5차 개헌의 어떤 그 핵심은 뭐냐면 역시 마찬가지로 대통령을 어떻게 뽑느냐라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자, 대통령을 바로 직선에 의해서 뽑는다. 직선에 의해서 뽑는다. 그리고 양원제가 아닌 단원제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여러분들 내각 책임제였잖아요. 근데 내각 책임제를 이제 하지 않고 다시 대통령제로 전환을 시킨 겁니다. 그리고 양원제가 아닌 단원제로 지금 바꾸고 있는 모습들을 지금 여러분들은 확인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정치군인들이 지금 권력 잡았으니까 그 군인들이 대통령 하겠다는 거예요. 네, 이게 바로 5차 개헌의 그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박정희 정부가 해야 될 가장 큰 역할은 뭐였냐면 여기 들어서서 경제성장이었어요. 경제개발. 경제개발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합니다.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 박정희 정부는 일본과의 수교를 선택하게 돼요. 그리고 베트남에 파병도 하고요. 이게 60년대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정치군인들이 권력을 장악하고 대통령의 박정희가 지금 된 순간 이 정치군인들은 해야 될 게 뭐냐면 경제개발. 이걸 해야 명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들이 이게 나온 이유가. 그래서 그 돈을 확보하기 위해서 일본과의 수교, 베트남의 파병과 같은 일을 60년대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학생들이 들고 일하는 거예요. 아니, 일본과 수교를 한다고? 일본은 어떤 사과도 받지 않고 수교한다고? 말도 안 되지. 라고 하면서 들고 일어납니다. 들고 일어납니다. 그 들고 일어난 그 시위를 64년도에 있었는데요. 64년도에 있었던 63 시위라고 합니다. 63 시위. 63 시위. 자, 이 63 시위는 바로 한일 수교를 반대하는 그런 시위였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65년도 결국은 한일 수교 됐죠. 수교되면서 그 자금을 끌고 와서 경제 개발에 또 사용되는 어떤 그런 모습들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어떤 경제 성장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박정희는 2번 대통령이 당선됩니다. 2번 되는 거예요. 경제 성장이 이루어졌으니까 국민들이 평가해 준 거죠. 오케이, 잘했어, 굿. 그럼 물러나야죠. 전 여기까지만 좀 했으면 참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러나야죠. 근데 물러나지 않으면 또 마찬가지로 앞에 있는 이승만 정부와 똑같은 어떤 그 역사의 어떤 그 반복을 이루고 있는 것이죠. 이때 박정희 정부가 요청을 하는 거예요. 내가 2번 됐는데 아직 경제개발이 완성이 안 됐다. 이거 완성시키겠다. 한 번만 더 하게 달라. 그러니까 나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2번 훌륭히 완수하고 또 누군가가 오겠죠. 그 누군가가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너무 팽배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한 번만 더 하게 달라. 한 번만. 라고 해서 개헌을 한 번 더 하게 됩니다. 자, 그 개헌을 우리는 6차 개헌이라고 그래요. 6차 개헌. 보세요. 이 개헌이 다 이런 식이에요. 6차 개헌. 이 6차 개헌의 핵심은 뭐냐면 바로 이걸 다른 말로 한 번만 더 해서 3선 개헌이라고 그래요. 대통령 2번 했는데 이제 못하는 거잖아요, 지금. 근데 한 번만 더 3선 개헌. 다시는 자기는 이제 이런 선거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다시는 하지 않겠다라고 했던 그 약속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지금부터 한번 보면요. 또 한번 황당함을 여러분들이 아마 느끼시게 될 겁니다. 자, 앞에는 60년대 상황이었고요. 자, 이제 70년대 상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0년대입니다. 70년대. 자, 이 70년대 오면요. 아주 굉장히 큰 이슈가 하나 생깁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7.4 남북 공동성명이라는 거예요. 7.4 남북 공동성명. 와우. 이게 엄청난 건데요. 이게 뭐냐면 6.25 전쟁 이후로 이 북한은 상정도 해서는 안 되는 우리의 적이라고 생각을 해왔죠. 그런데 그 북한과 통일 원칙을 밝힌 게 바로 이 7.4 남북 공동성명이에요. 완전 쇼킹이죠. 그죠?
야,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러니까 이제 박준영 정부는 이제 이런 것들을 활용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급박하게 돌아가는 상황 속에서 이제는 똘똘 뭉쳐야 한다. 대통령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진짜 북한의 적화 통일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하나로 단결해야 된다. 이 상황 속에서는 어떤 다른 의견도 내지 마라. 나를 중심으로 뭉쳐라. 라고 하면서 개헌을 또 해요. 이게 뭐냐면 바로 7차 개헌이라는 겁니다. 7차 개헌. 우리나라 역사에서 이 세븐, 네, 세븐은 그렇게 좋은 의미는 아닌 것 같아요. 네, 7차 개헌. 이 7차 개헌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다른 말로 이게 그 유명한 바로 유신헌법. 예, 유신헌법이라고 하는 건데요. 앞에서 삼선 개헌하면서 여러분들 다시는 이제 이런 선거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이제 앞으로 이런 선거 하는 거 아니에요. 국민이 대통령 뽑는 이런 선거 하지 않는 거예요. 유신헌법의 핵심은 이겁니다. 대통령이 죽을 때까지 대통령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 바로 이거죠. 자, 이 대통령을 어떻게 뽑냐면요. 간선입니다. 대통령을 어떻게 뽑냐면 대통령은 간선입니다. 직선이 아니라 간선입니다. 대통령의 임기 있긴 있어요. 예, 6년이란 임기가 있긴 있지만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이 간선이기 때문에 이 어디서 뽑냐면 바로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뽑습니다. 통일주체 국민회의.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뽑아요. 근데 여기서 지금 이미 박정희를 지지하는 사람들로 모은 거예요. 거의 99%야. 거의 99% 찬성할 수 있는 게 뭘 하면. 왜냐면 이미 다 정해진 사람들이 와서 그냥 박수, 물론 투표라는 형식은 거치지만 거의 뭐 박수 부대나 마찬가지인 이런 모습을 보인다는 이야기죠. 결국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종신 대통령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것이 바로 이 유신헌법이다라는 것이죠. 강력한 힘으로 밀어붙입니다. 이 국회를 또 이 대통령은요 해산할 수 있는 그 힘이 있어요. 여러분들 입법, 사법, 행정 3권 분립이잖아요. 세 개의 권력이 서로 대등한 위치에서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국회를 대통령이 해산할 수 있고요. 심지어는요 이 국회의원의 3분의 1을 임명도 할 수 있어요. 와우. 국회의원 국민이 뽑아야 되는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엄청난 권력이 대통령이 지금 실어지고 있는 것이죠. 당연히 반대하겠죠. 반대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바로 긴급조치권이라는 것들이 긴급조치권이라는 것이 시행이 되면서 그냥 헌법을 정지시켜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헌법 위에 상위법은 존재하지 않아요. 헌법이 가장 큰 상위법이에요. 근데 이 헌법을 정지시켜버리고 마구잡이로 잡아들일 수 있는 인권이 유린될 수 있는 그런 긴급조치권을 이 유신헌법에 집어넣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게 진짜 이게 어떻게 이런 어떤 그 조항들이 이거를 바로 이들은요 한국적 민주주의라는 말도 안 되는 표현을 써가면서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있습니다. 겨울 공화국이죠. 이건 민주주의가 죽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어떤 단적인 증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 70년대가 이제 이런 식으로 시작된 거예요. 이게 한 10년 가요. 그러다가 결국 79년 되면서요. 서서히 종말을 고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죠. 첫 번째 사건이 뭐였냐면 바로 YH 무역사건이라는 겁니다. YH 무역사건. 79년도에 이제 벌어지는데요. 이 YH 무역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여공들, 여자 노동자들이죠. 여자 노동자들이 YH 회사 다니는 노동자들이 갑자기 회사 문 닫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야당 당사에 들어와서 우리 더 일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했는데 그 야당 당사에 이 경찰들이 투입이 되죠. 그 과정 속에 진압하기 위해서 그 과정 속에서 YH 이 여성 노동자가 결국 떨어져서 죽게 되는 이런 모습들도 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공권력이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는 곳이 세 군데가 있어요. 첫 번째가 야당 당사,
두 번째가 학교, 세 번째가 종교시설. 이런 데는 쉽게 못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그냥 뭐 야당 당사에 그냥 막 그러니까 자기의 파트너도 아니에요. 이 야당 당사 그래도 야당인데 예? 거기 들어가가지고 이런 식으로 강경 진압을 해버린 것이죠. 여기에 격렬히 저항했던 야당 인사가 있었는데요. 예, 바로 김영삼이라는 인물이죠. 네, 전 대통령이죠. 이 김영삼을 또 국회에서 이렇게 격렬히 반대했다고 제명을 시켜버려요. 이거 완전히 이제 좀 막합하죠, 그냥. 그죠? 이런 모습들이 보여지니까 결국 학생들이 또 들고 일어나게 됩니다. 예, 그게 바로 부산 마산을 중심으로 해서 학생들이 일어난 사건, 그게 바로 부마 항쟁이라는 것이죠. 부마 항쟁이라는 겁니다. 이 부마 항쟁의 어떤 모습들 속에서 이제 이 박정희 정부는 위기의 그 끝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이걸 어떻게 진압을 할까라는 고민 속에서 강경 진압 아닌 것 같다. 이렇게 굉장히 부딪혀요. 박정희 어떤 박정희를 모시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그 와중에 김재규, 당시 중앙정보부장이었죠. 김재규가 박정희에게 총을 쏘게 된 사건. 결국 이로 인해서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시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이게 바로 12.6 사태라는 것이죠. 이로 인해서 벌어진 사건, 바로 12.6 사태. 이후에 벌어진 그 모습들이 바로 12.6 사태. 그런 어쨌건 간에 지금 이 박정희 대통령이 지금 무려 18년 동안 지금 통치를 했는데 이제 끝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70년대에 있었던 유신체제의 어떤 독재의 어떤 그 모습들을 끝내는 거니까 이제 좀 새로운 어떤 그 민주주의 봄이 올까라는 기대가 분명히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시 또 정치군인들이 또 등장을 해요. 이 군인들이 마치 4.19 혁명으로 집권했던 이 장면 정부를 축출시켰던 5.16 군사정변처럼 새로운 민주주의의 어떤 그 봄이 올지도 모르는 어떤 그 희망의 찬물을 쏟아부은 사건. 이게 바로 12.12 사태라는 겁니다. 12.12 사태. 신군부의 등장을 보여주는 것이죠. 전두환, 노태우가 중심이 되어서 등장했던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 정말 이 땅의 민주주의를 정착시키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구나 라는 것을 지금 이 흐름을 통해서 볼 수 있죠. 어쨌건 이승만 정부, 장면 정부, 박정희 정부까지 이런 흐름 속에서 이어졌다는 사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신군부가 또 어떠한 폭압적 방법을 통해서 민주주의를 말살시키는지 한번 또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신군부가 다시 권력을 장악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이후에 결국 종착역이 뭐냐면 전두환 정부의 출범으로 이어지게 될 겁니다. 자, 일단 전두환 정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이 전두환 정부는 정부를 지탱하고 있었던 집권 여당은요, 바로 민정당이라는 정당입니다. 민정당이라는 정당인데,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개헌을 통해 가지고 어떤 자신들의 권력을 장악하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자, 어떤 내용들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쭉 연결을 해서 한번 볼게요. 자, 먼저 여러분들 신군부, 제가 다시 한번 좀 정리 좀 드릴게요. 이 신군부라는 단어가 등장하면 여러분들 이건 무조건 1980년대를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이 신군부가 12.12 사태를 통해서 권력을 장악했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자, 그러면서 이런 신군부에 저항하는 모습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 아니냐. 아니, 박정희 정부의 어떤 그 유신체제를 끝내고 이제 뭔가 새롭게 민주주의를 좀 이뤄낼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이걸 그냥 단칼에 지금 잘라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이 신군부에 저항했던 운동, 그 운동이 바로 5.18 민주화 운동이 되는 겁니다.
5.18 민주화 운동. 이승만 정부에 저항했던 것이 바로 4.19 혁명이라고 그랬죠. 바로 이 신군부에 저항했던 게 바로 이 5.18 민주화 운동인데, 이 5.18 민주화 운동의 핵심은 뭐냐면요, 바로 계엄령. 이게 지금 계엄령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엄을 폐지하라. 그리고 유신헌법 폐지하라. 유신헌법 폐지하라. 이게 이제 박정희 정부 계속 이어서 오고 있는 이거 폐지하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특히 이 광주에서 지금 전개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 이 5.18 민주화 운동을 아주 잔인하게 진압을 하죠. 이 계엄군이 등장을 해서, 네, 바로 이 광주.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광주의 사람들이 너무 많이 이제 죽어나가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이다 보니까 이 광주에서 시민군이 또 결성이 됩니다, 여러분들. 시민군. 광주에서 시민군이 결성이 되는 모습들 보이죠. 그러면서 이 계엄군과 부딪히게 되는 모습들, 그리고 이 계엄군은 아주 잔인한 방법을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을 진압하는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죠. 이게 바로 5.18 민주화 운동이더라 라는 것입니다. 네. 5.18 민주화 운동. 결국 이 전두환 신군부는요, 이 5.18 민주화 운동을 그렇게 잔인한 방법으로 진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조직을 하나 만들어요. 예, 그 조직이 뭐냐면 바로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 이름도 길죠, 여러분들? 예, 줄여서 우리는 이거를 국보위라고도 하는데, 마치 이거는 5.16 군사정변을 통해 가지고 왜 박정희 들어서기 그 전에 국가재건 최고회의라는 걸 만들잖아요. 그런 거예요. 이렇게 뭔가 어떤 그 비상기구를 만들어서 뭔가 마음껏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반을 지금 조성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바로 이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 국보위를 중심으로 해서 드디어 개헌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개헌이 뭐냐면요, 바로 8차 개헌이라는 거예요. 진짜 개헌 많이 하죠, 여러분들. 네, 이 8차 개헌의 내용은 뭐냐면, 대통령을 유신체제랑 그렇게 다르지 않아요. 간접선거, 간선에 의해서 뽑는다라는 건데, 대통령 임기는 7년입니다. 요게 유신과의 좀 차이점이 있어요. 유신에서는요, 6년인데 계속 할 수 있잖아요. 6년 끝나면 또 나와서 짝짝짝 계속. 6년 끝나면 나와서 짝짝짝 계속. 근데 요거는 뭐냐면 딱 7년만. 한 번만 하는 거예요. 한 번만. 요 7년의 의미는 그런 겁니다. 자, 이 간선이면 어딘가에서 뽑아야 될 거 아니에요. 유신에서는 통일주의 국민회의에서 뽑았다면 이 8차 기원에서는요, 대통령 선거인단, 이름만 다를 뿐이지 대통령 선거인단, 본질적으로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에서 뽑도록 되어 있죠. 자, 그래서 바로 이 대통령 간선제, 그리고 7년 딱 한 번만 하는 거예요. 의해 가지고 전두환 정부가 여기에 의해서 전두환 정부가 출범하게 되는 것이죠. 전두환 정부의 출범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이제 대통령을 간선으로 뽑는 방식에 대해서 국민들이 분노하는 거예요. 왜 자꾸 간선이냐? 우리 손으로 우리가 대통령을 뽑고 싶다라고 했는데 1987년 이 전두환 정부에서 4.13 호헌 4.13 호헌 조치를 내리게 됩니다. 자,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포인트가 될 거예요. 이 4.13 호헌 조치라고 하는 건 뭐냐면 87년도인데요. 4월 10일에 전두환 대통령이, 호헌은 뭐냐면 보호한다는 얘기예요. 지킨다는 얘기예요. 뭐를? 헌법을 지키겠다. 이걸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헌법입니까? 이 헌법은? 이거. 8차 개헌을 지키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선제 하겠다는 거예요. 대통령 직선제 못 하겠다는 거예요. 이 4.13 호헌 조치를 발표하니까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 들고 일어났던 사건, 바로 이런 4.13 호헌 조치에 대한 반발, 이게 바로 그 유명한 6월 민주항쟁이 되는 겁니다. 6월 민주항쟁, 바로 87년도
민주항쟁으로 연결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6월 민주항쟁의 어떤 도화선이 되었던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어요. 예를 든다면 박종철, 전두환 정부도 정말 거의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치닫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박종철 이 대학생인데요, 고문을 해요. 그래서 물고문을 해가지고 결국은 욕조에 이렇게 물 뽀글뽀글 하다가 결국 죽게 됩니다. 이건 뭐 탁친이 억하고 죽었다 이런 식으로 발표하니까 국민들의 분노가 더욱더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국민들은 호헌철폐, 앞에 있었던 호헌철폐, 독재타도를 외치면서 바로 전두환 정부에 대한 저항을 시작했던 것이고, 그 결과 결국은 바로 노태우에 의한 6.29 민주화 선언을 이끌어내게 되는 겁니다. 6.29 민주화 선언. 6.29 민주화 선언의 핵심은 무엇이다? 이건 바로 직선제라는 거예요. 이 직선제를 이끌어냈던 사건. 이게 바로 6월 민주항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던 4.19 혁명, 5.18 민주화운동, 그리고 6월 민주항쟁은 반드시 시험에 나온 거니까 여러분이 꼭 기억을 좀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민주주의예요. 여러분들 지금 대통령을 여러분 손으로 뽑잖아요. 뽑을 수 있잖아요. 이게 그냥 나온 게 아니라 바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피 흘리면서 거리에서 최루탄가스 맞아가면서 만들었던 그 결과물이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 행사할 수 있는 투표용지라는 사실. 투표용지는 하얗지만 여러분 잘 보시면 저는 그 핏빛이 보이더라고요. 그 많은 그 핏빛이 어려있는 그런 투표용지, 그 많은 사람들의 그 피가 어우러진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이제 87년 체제는 지금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진 87년 체제에 의해서 지금까지 쭉 연결이 되고 있는데, 그 내용들을 한번 다음 챕터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국 대통령 직선제가 쟁취를 한 것이죠. 그러면서 들어선 정부가 이게 야당이 또 분열해가지고, 결국 여당이었던 노태우가 대통령이 당선이 됩니다. 그래서 노태우 정부가 수립되는데요. 노태우 정부 이후의 모습들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모습들이 있었을까요? 쭉.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이승만 정부, 장면 내각, 그리고 박정희 정부, 전두환 정부 이렇게 이어지는 그 흐름들을 한번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9차 개헌 제가 설명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9차 개헌. 그러니까 대통령 직선제를 수용하는 6.25 선언 이후에 이 9차 개헌이 나오는데요. 이 9차 개헌의 어떤 핵심은 뭐냐면 대통령을 직선제로 뽑는다라는 거예요. 대통령 직선제. 중요하죠. 대통령 직선제. 임기는 5년입니다. 임기는 5년. 여러분들 바로 이거예요. 지금 대통령 우리가 뽑잖아요. 임기 몇 년? 5년. 딱 한 번만 하는 거. 단임제. 이게 바로 이제 이 87년 체제에서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사실.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 여당과 야당이 합의해서 도출해낸 결과물이라는 사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의의가 되겠죠. 이게 지금 현재까지 한 30여 년 동안 이어지고 있더라. 이러면서 출발했던 정부가 바로 이제 노태우 정부라는 것이죠. 노태우 정부. 자, 노태우 정부는 어떤 일들을 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 올림픽 대회를 개최합니다. 올림픽 대회를 개회하죠. 서울 올림픽 그 대회를 맨 처음에 따온 거는 전두환 정부고요. 시행된 건 이제 바로 이 노태우 정부가 되겠습니다. 이 노태우 정부는 북방외교를 굉장히 중시 여깁니다. 그래서 소련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이런 나라들과 수교를 하는 그런 어떤 모습들이 보이고 있죠. 그 뒤를 이어선 정부는 김영삼 정부가 되겠습니다.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에요, 여러분들. 이 김영삼 정부 같은 경우에는요, 이때는 지방자치제, 지금도 여러분들 왜 지방선거 하잖아요. 그 지방자치제를 전면적으로 실시했던, 그때가 이제 김영삼 정부고요. 그리고 이때 이제 결국 이제 노태우 전두환을 법정에 세우죠. 이게 바로 역사 바로 세우기. 역사 바로 세우기 작업을 펼치게 된 것.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등장했던 정부가 바로 김대중 정부가 되겠습니다. 이 김대중 정부는 특히 햇볕 정책, 북한과의 어떤 그 관계를 풀어나가는 그런 정책들을 펼쳐 나가게 되죠. 이게 바로 김대중 정부의 햇볕 정책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 여러분들 노무현 정부, 그리고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파트는 이거는 아직 역사라고 보기 좀 그렇고요. 그냥 역사에 들어오려면 지금 한 30년 정도는 이렇게 빼야 돼요. 빼니까 요건 좀 더 평가의 어떤 그 시간을 남겨두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요게 이 과정이 바로 우리 현대사예요. 그 1945년 광복된 이후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고, 그리고 이제 이승만 정부부터 출발해가지고 쭉 지금의 문재인 정부까지 연결된 어떤 그 흐름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민주주의, 그러니까 정말 이 대통령을 내 손으로 뽑는 이거 하나가 이렇게 어려운 거였나? 지금은 여러분 너무 당연한 걸로 생각하지만 그 당연함을 만들기 위해서 그 어려움이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투표는 반드시 하셔야죠. 그냥 투표하는 날이 놀러 가는 날이 아니라 그 투표용지 하나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싸워왔는지를 인식하고 기억하는 날이 저는 투표하는 날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분들에게 준 소중한 역사의 선물, 권리를 쉽게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